정릉동 산자락 아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인 경로당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딱히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산마루 경로당이라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삐걱거리는 마룻바닥과 오래된 장판 냄새가 먼저 사람을 맞았고 벽에는 색이 바랜 달력이 몇 해 전 것인 채로 걸려 있었다. 오전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들어섰다. 이만석이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에는 오래 몸에 밴 규칙이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 창가 쪽 두 번째 방석에 앉았다. 그리고 10분쯤 지나면 문이 다시 열렸다. 오순자였다. 그녀는 만석보다 2살 어렸지만 걸음은 더 씩씩했다. 문턱을 넘어서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은 곧장 창가로 향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문 선생님. 만석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활자를 골라 조판하던 일을 했다는 이유로 경로당 사람들은 그를 문 선생이라 불렀다. 정작 본인은 그 호칭이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딱히 정정하지도 않았다.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순서가 어디 있나. 만석이 짧게 대꾸했다. 순자는 못 들은 척 화투패를 꺼내며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이런 식의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겉으로는 대면대면했지만 하루라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면 허전해하는 걸 정작 두 사람만 몰랐다. 오늘은 한 판 제대로 붙어봅시다. 지는 사람이 커피 쏘는 걸로. 순자가 화투패를 착착 섞으며 말했다. 낡은 화투패였다. 귀퉁이가 닳고 색이 바래. 그림을 알아보기 힘든 패도 몇 장 있었다. 그래도 순자는 그 패를 고집스레 썼다. 새 화투를 사다 준다는 동네 청년의 말도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었다. 그놈의 화투는 대체 몇 년을 쓴 거야. 눈도 침침한데 그림도 안 보이는 걸. 만석이 투덜거리며 패를 받아들었다. 순자는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그 낡은 화투에 얽힌 사연을 아는 사람은 경로당 안에 아무도 없었다. 패가 돌아가고 두 사람은 각자의 패를 확인했다. 만석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순자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승부는 언제나 팽팽했다. 한쪽이 이기면 다음 판엔 다른 쪽이 이겼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균형이라도 있는 것처럼. 흑살이 났네. 순자가 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만석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이번 판은 그가 졌다. 그는 마지못해 지갑을 꺼내며 투덜거렸다. 다음엔 안 봐준다. 봐준 적도 없으면서 무슨. 경로당 안다른 노인들이 낄낄거리며 두 사람을 구경했다. 박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끼어들었다. 두 분은 참 신기해. 매일 저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어떻게 30년째 저 자리, 저 시간에 나란히 앉아 계신데? 만석과 순자는 동시에 정색했다. 나란히는 무슨. 그냥 같은 시간에 오는 것뿐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우연이지 뭐. 둘의 대답이 하도 똑같아서 박영감은 더 크게 웃었다. 경로당 안에 소소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순자가 화투패를 정리했다. 패를 하나하나 모으던 그녀의 손끝이 유독 한 장에서 멈췄다. 비광이었다. 그림이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그 패의 뒷면을 그녀는 잠깐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다. 뭘 그리 보고 있어? 만석이 물었다. 순자는 얼른 패를 상자에 넣었다. 아니에요. 그냥 낡았다 싶어서. 낡았으면 바꾸자니까. 이게 편해요. 손에 익어서. 그 말을 하는 순자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다는 걸 만석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봄볕이 산마루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경로당 마당에 목련이 피어 있었다. 만석은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목련만 보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젊은 시절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나무였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순자 역시 같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목련이 담겼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긴 채 같은 봄날의 풍경을 나눠 보고 있었다. 그 풍경 너머 어딘가에 두 사람 모두가 잊고 지낸 기억의 조각이 잠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낡은 화투 상자를 품에 꼭 안았다. 상자 안에서 비광이 달그락거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상자를 열어 그 패를 다시 꺼내 보았다. 뒷면에 희미하게 남은 흔적, 잉크로 눌러 쓴 듯한 글씨 두 글자와 숫자 몇 개, 세월에 닳아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그 흔적을 순자는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노인은 오래된 화투패 하나를 붙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반다지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을 때 가져온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색바랜 옷감 조각, 낡은 차, 그리고 손때 묻은 재봉 가위, 젊은 시절 양장점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시절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옷감, 상자 밑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누렇게 색이 바랜 편지지 몇 장이었다. 글씨는 이미 반쯤 흐려져 있었지만 순자는 그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외우고 있었다. 몇십 년째 꺼내보지 않았어도 마음속에서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문장들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화투패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는 골목 너머로 젊은 시절의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같은 시각, 만석도 자신의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시절 쓰던 활자 몇 개를 담아둔 상자였다. 그는 이따금 그 활자들을 꺼내 손끝으로 만져보는 버릇이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의 감촉이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활자 하나하나에는 그가 젊은 시절 조판했던 수많은 글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신문 기사, 청첩장,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보내던 짧은 인쇄물들. 그 중에서도 유독 손이 자주 가는 활자가 있었다. 작을 소자와 순할순슌 자였다. 왜 그 두 글자에만 마음이 가는지 만석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활자를 상자에 도로 넣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승달이 유난히 희미했다.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를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은 좀처럼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경로당 창가 자리로 향할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에도 두 사람은 어김없이 산마루 경로당으로 향했다. 순자가 먼저 도착해 화투패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 영감이 슬며시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순자 어른, 근데 그 화투는 참 오래 쓰셨어요. 제가 경로당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그 화투였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됐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어디서 나신 건데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오래전에 누가 준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박 영감도 눈치껏 화제를 돌렸다. 잠시 후 만석이 지팡이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그는 늘 그렇듯 창가 자리에 앉았고 순자는 그의 앞에 화투패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낡은 화투패 안에는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봄바람이 경로당 마당에 목련 꽃잎을 하나둘 떨어뜨리고 있었다.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던 만석의 눈빛이 문득 아득해졌다. 순자 역시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각자의 마음속에서 같은 봄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직은 그 누구도 그 기억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며칠 뒤 경로당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봄맞이 행사를 준비하던 중 낡은 창고에서 옛날 사진첩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사진첩은 경로당이 세워지기 전 이 자리에 있었다던 마을 회관 시절의 것이라 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지금은 사라진 옛거리 풍경이 담겨 있었다. 이거 봐. 이 사진. 예전 인쇄소 거리 아니야? 박영감이 사진첩을 넘기며 말했다. 만석이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건물 간판들 사이로 활자를 찍어내던 작은 인쇄소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멈췄다. 저기, 저 골목 낯이 익은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옆에서 사진을 함께 보던 순자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녀 역시 그 골목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골목 끝에 있던 작은 양장점에서 그녀는 20살 무렵의 대부분을 보냈었다. 저 골목이 왜요? 박영감이 물었다. 만석은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순자도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 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첩이 다시 상자에 담기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흑백 사진 속 골목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화투판이 벌어졌다. 여느 때처럼 만석과 순자가 마주 앉았다. 패가 돌아가고 순자가 무심코 뒤집은 패는 비광이었다. 그 순간 만석의 눈이 그 패의 뒷면에 잠깐 머물렀다. 그 화투 뒷면에 뭐가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만석이 무심코 던진 말에 순자의 손이 움찔했다. 아니에요. 그냥 얼룩이에요. 어디 봐봐. 만석이 손을 뻗었다. 순자는 순간적으로 패를 자신의 품 쪽으로 당겼다. 그 반응이 너무 빨라서 만석은 오히려 의아해졌다. 왜 그렇게 놀라나? 안 놀랐어요. 그냥 화투는 만지작거리면 패가 상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애써 태연한 척 패를 정리하며 화제를 돌렸다. 오늘은 몇 판 더 하실 거예요? 저는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벌써? 아직 해가 중천인데. 손주가 온다고 해서요.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그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화투패를 상자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석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지만 그는 굳이 캐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화투 상자를 열었다. 비광을 꺼내 뒷면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희미하게 남은 글씨.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30에도 더 지난 어느 봄날, 한 청년이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다. 그날 청년은 이렇게 말했었다. 이 패, 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거요. 비 오는 날 태어났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 비광이었소. 이걸 순자 씨한테 주고 싶소.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이만석이었다는 사실을 순자는 오랫동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사람의 얼굴은 변했다. 그저 어렴풋한 목소리의 습관, 걸음걸이의 리듬, 그리고 문선생이라 불리는 그 직업의 이력이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그녀는 편지 뭉치를 다시 꺼내 펼쳤다. 흐릿해진 글씨 사이로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경로당 게시판에 붙어있던 만석의 서명과 그 필체가 묘하게 닮아 있다는 걸 순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할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한편 만석의 집에서도 비슷한 밤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활자 상자를 다시 꺼내 소여자와 순순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젊은 시절 그가 좋아하던 한 여인의 이름 끝 글자가 순자였다는 사실. 순자라.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낮은 종소리 같은 울림이 일었다. 그는 그 울림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초승달이 조금 더 차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이름과 같은 기억의 조각을 붙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아직은 서로에게 그 무엇도 말하지 못한 채로 이튿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 밑이 거뭇했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또렷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20살 시절의 앳된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때 그 사람도 이렇게 늙었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따라 경로당에 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확인이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지난 세월 동안 왜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온 것은 아닐까? 경로당에 도착한 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만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순자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잠을 설쳐서요. 무슨 일 있나?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만석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신문을 접으며 화제를 돌렸다. 어제 그 사진첩 말이야. 나도 밤새 그 골목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화투패를 꺼냈다.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거기서 거기죠. 옛날 골목들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가. 만석은 짧게 대답하며 패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서려 있었다. 그는 패를 정리하는 순자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재봉이를 오래 한 사람 특유의 손끝이 야무지고 빠른 움직임이었다. 그 손놀림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박 영감이 옆에 앉으며 끼어들었다. 두 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평소 같으면 벌써 한바탕 하셨을 텐데 조용할 때도 있는 거지. 만석이 짧게 답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패만 뒤집었다. 그날의 화투판은 유난히 조용하게 흘러갔다. 승부에 대한 열의보다 각자의 머릿속을 채운 오래된 물음이 두 사람의 입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점심 무렵 경로당 마당에 볕이 좋게 들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가 평상에 걸터 앉았다. 만석과 순자도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평상 끝에 앉았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석 씨는 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다가 멈췄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 얼른 말을 고쳤다. 아니, 문 선생님은 젊었을 때 어디서 일하셨어요? 만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청계천 쪽 인쇄소에서 오래 있었지. 활자 골라 조판하는 일 말이야. 그 근처에 양장점 거리도 있었죠? 있었지, 아마. 그런데 그건 왜? 순자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그냥요.
옛날 생각이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마당의 목련 나무 아래로 봄바람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아직 서로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마음속 물음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된 양장점 거리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그 거리 어귀에 서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낡은 화투패 위 흐릿한 글씨처럼 하늘 한켠에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서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젊은 시절 이 거리를 오가며 느꼈던 설렘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아픔이 뒤섞여 가슴 한켠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순자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그저 내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그녀는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을 아는 채 어두워지는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시간은 다시 50여 년 전으로 흘러간다. 청계천을 낀 좁은 골목, 인쇄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거리 한편에 작은 양장점이 있었다. 간판도 없이 유리문에 옷감 견본만 걸어둔 소박한 가게였다. 그 가게에서 22살의 오순자는 재단 가위를 손에 쥐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순자는 시골에서 상경한 지 3년째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양장점 주인의 눈에 들어 견습생으로 들어온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손끝이 야무지고 눈썰미가 좋아 주인은 그녀를 딸처럼 아끼며 재단 기술을 가르쳤다. 그 골목 끝에는 활자를 다루는 작은 인쇄소가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던 청년이 바로 이만석이었다. 24살의 만석은 문성공으로 신문과 청첩장에 들어갈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 조판하는 일을 했다. 손끝에 늘 잉크가 묻어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청년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것은 순자가 양장점 심부름으로 인쇄소에 청첩장 시안을 맡기러 갔을 때였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활자 상자를 정리하던 만석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고 순자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용건을 말했다. 저희 가게에서 부탁드린 청첩장 시안 다 되었는지 여쭤보러 왔어요. 아, 그거. 잠시만 기다리세요. 만석은 서랍을 뒤져 인쇄물 몇 장을 꺼내 주었다. 종이를 건네는 그의 손끝에 잉크 자국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순자는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얼른 인쇄물을 받아들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 별다를 것 없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순자는 이상하게도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인쇄소 쪽을 흘끗거리게 되었다. 만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양장점 쪽에서 인기척이 날 때마다 괜히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동료들은 그런 그를 놀리곤 했다. 자네, 요즘 부쩍 양장점 쪽을 자주 보던데. 무슨 소리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지. 만석은 손사래를 쳤지만 귀끝이 붉어지는 것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사소한 심부름을 핑계 삼아 조금씩 이어졌다. 양장점에 새 옷감이 들어오면 순자가 청첩장 인쇄를 맡기러 갔고 인쇄소에 새 활자가 들어오면 만석이 견본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양장점을 찾았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골목 어귀에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순자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그 나무 아래 잠시 멈춰 섰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만석과 마주쳤다. 꽃이 참 곱네요.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만석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나무 봄마다 이렇게 핍니다. 벌써 몇 해째 보는데도 볼 때마다 새롭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없이 꽃을 바라보았다. 어색하지만 싫지 않은 침묵이었다. 순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저 선생님은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한 5년 됐습니다. 활짝 오르는 일이 손에 익어서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신기하네요. 저는 아직 가위질도 서툰데 그럴 리가요. 지난번 청첩장 시안에 달린 옷감 견본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던데요. 순자는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눈여겨봤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만석도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에 스스로 놀라 헛기침을 했다. 아, 그냥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었고 가끔은 별 용건 없이도 잠깐씩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봄이 무르익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무르익어 갔다. 아직은 누구도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감정의 싹은 이미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해 초여름 골목 상인들이 모여 작은 야시장을 열었다. 저녁이면 골목 양쪽으로 등불이 걸리고 좌판마다 먹거리와 잡화가 늘어섰다. 순자는 양장점 주인의 심부름으로 옷감을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만석과 마주쳤다.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순자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만석도 모처럼 편한 얼굴로 웃었다. 인쇄소 동료들이 하도 가자고 졸라서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세요? 네, 옷감 사러 나왔다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좌판 사이를 거닐며 순자는 알록달록한 옷감을 구경했고 만석은 그 옆에서 묵묵히 따라 걸었다. 한 좌판에서 순자가 유독 오래 눈길을 준 옷감이 있었다. 연한 하늘빛에 잔잔한 꽃무늬가 들어간 옷감이었다. 이거 참 곱네요. 옷 한 벌 지으면 예쁠 것 같은데. 사시죠, 그럼. 아니에요. 이건 제 몫이 아니라 손님 옷 지을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순자는 아쉬운 듯 손을 떼며 발걸음을 옮겼다. 만석은 그 옷감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값을 물었다. 순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는 나중에 다시 그 좌판을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야시장 끝자락에는 솜씨 좋은 화투패 장수가 좌판을 버리고 있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 정교하고 색이 고운 화투였다.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그 화투패를 구경했다. 화투 치세요? 순자가 물었다. 가끔요. 동료들하고 심심풀이로. 저는 특히 비광을 좋아합니다. 제가 비 오는 날 태어났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 비광이었거든요. 순자는 그 말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비광이라 잘 어울리시네요. 늘 조용하고 차분하신 게 비 오는 날 분위기랑 닮았어요. 만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야시장 골목을 천천히 거닐었다. 등불 아래 흔들리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석 역시 좌판에서 본 하늘빛 옷감을 떠올리며 다음에 그것을 사서 순자에게 건넬 방법을 골똘히 고민했다. 며칠 뒤 만석은 큰맘 먹고 그 옷감을 사서 양장점 앞을 서성였다. 하지만 막상 가게 문 앞에 서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옷감을 품에 안은 채 발길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그는 같은 자리를 서성이다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인쇄소 동료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이 사람아, 그럴 거면 그냥 줘버려. 사내가 뭘 그렇게 재고 따지나. 그게 괜히 오해라도 사면 어쩌나 싶어서
오해는 무슨. 딱 보니 그 아가씨도 자네한테 마음이 있구먼. 동료의 말에 만석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그는 옷감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적당한 때가 언제일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순자도 그 무렵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양장점 주인이 지나가는 말로 중매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순자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 아니냐. 건너 마을에 참한 총각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니? 순자는 얼른 손사래를 쳤다.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시집은 무슨.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인쇄소 골목에 그 청년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홀로 얼굴을 붉히며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다. 며칠 뒤 순자는 양장점 일을 핑계 삼아 다시 인쇄소 골목을 찾았다.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그 골목을 걷고 싶은 마음이었다. 마침 가게 앞을 정리하던 만석과 눈이 마주쳤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서로 핑계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핑계 속에 담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굳이 심부름거리를 만들지 않고도 자연스레 골목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갔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만석의 마음도 깊어졌다. 그는 결국 용기를 냈다. 어느 저녁 인쇄소 일을 마친 뒤 양장점 앞에서 순자를 기다렸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던 순자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드릴 게 있어서요. 만석은 품에서 옷감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다. 하늘빛에 잔잔한 꽃무늬가 들어간 그 야시장에서 순자가 오래 눈길을 주었던 바로 그 옷감이었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이건 그때 그 옷감이잖아요. 왜 이걸? 순자 씨가 예쁘다고 하셨던 게 자꾸 생각나서요. 순자는 옷감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만석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눈을 피한 채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만석이 먼저 품에서 작은 것을 하나 더 꺼냈다. 낡은 화투패 한 장이었다. 이건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겁니다. 비 오는 날 태어났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 비광이었소. 이걸 순자 씨한테 주고 싶소. 순자는 그 패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작은 못으로 패의 뒷면에 자신의 이름 앞 글자와 그날의 날짜를 새겨 넣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그 마음만은 또렷했다. 이걸로 언제까지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 청혼과 다름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골목 끝 목련 나무 아래까지 함께 걸었다. 세상 모든 것이 두 사람의 편인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순자를 거두어준 먼 친척이 갑작스레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순자에게 이미 정해둔 혼처가 있다며 다음 달 안으로 시골로 내려가 혼례를 치러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미 사돈댁과 말이 다 끝났다.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할 처지가 아니야. 순자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이 어디 있어. 너 하나 건사하느라 우리도 힘들었다. 이번 혼처 놓치면 다시는 없어. 순자는 그 밤 만석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인쇄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만석은 지방 인쇄 일감을 맡아 며칠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동료가 대신 소식을 전하겠다 했지만
순자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부디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그 편지는 만석의 손에 닿기 전에 뜻밖의 일로 사라지고 만다. 인쇄소로 돌아온 동료가 편지를 만석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지만 마침 그날 인쇄소에 불이 나는 작은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책상 위 서류 몇 장이 타버렸고 그 안에 순자의 편지도 섞여 있었다. 지방에서 돌아온 만석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순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만 생각하게 되었다. 만석은 며칠을 기다리다 못해 양장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옆 가게 주인이 전해준 말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아, 그 아가씨. 시골로 시집 갔어요. 벌써 며칠 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워낙 급하게 정리하고 떠나서. 만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순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신감마저 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길로 흩어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만석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런 그를 걱정스레 지켜보았지만 딱히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아, 세상에 여자가 그 아가씨 하나뿐인가. 이케, 잊는다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만석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활자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소사자와 순순자를 오랫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는 순자가 자신을 두고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이 일방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한편 시골로 내려간 순자의 사정도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낯선 집에서 낯선 남편과 시작한 혼인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무심한 사람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도시에서 온 며느리를 탐탁지 않아 했다. 순자는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훔치며 인쇄소 골목에서의 짧았던 행복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만석에게 다시 편지를 쓰려 했다. 하지만 시댁의 감시가 심했고 우편물을 붙일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무엇보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지의 예정을 붙잡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염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국 그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기로 했다. 다만 그녀는 만석이 준 화투패만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시집을 때 가져간 짐 속 깊숙이 숨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간직했다.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그 패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 늘 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옛사랑의 흔적이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만석은 며칠 뒤 인쇄소를 그만두고 인쇄 기술을 살려 작은 인쇄 공방을 차렸다. 그는 순자를 잊기 위해 오히려 더 일에 몰두했다. 그러다 주변의 권유로 뒤늦게 다른 여인과 혼인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아내는 며칠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만석은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다. 순자 역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둘을 두었지만 부부의 정은 끝내 깊어지지 못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도시로 돌아왔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그녀가 정착한 동네가 바로 이 산마루 경로당 근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30년 만에 다시 그 화투패를 매일같이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그 경로당에서 문선생이라 불리는 한 노인을 처음 마주쳤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한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세월의 변한 얼굴 앞에서 그 느낌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인지 그녀로서는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30년의 세월을 다시 나란히 흘려보내고 있었다. 만석 또한 그 무렵 순자를 처음 마주쳤을 때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특유의 손놀림, 화투패를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이따금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인연이라 여기고 살아온 세월이었고 새삼스레 옛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화투를 치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내왔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를 챙기며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50년 전 그 봄날의 감정이 무의식 중에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30년이라는 또 다른 세월을 함께 쌓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이따금 만석의 무뚝뚝한 말투 속에서 낯익은 다정함을 느꼈고 만석 역시 순자의 야무진 손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애써 눌러왔다. 이미 지나간 인연에 새삼 마음을 쓰는 것이 서로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부질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정말 모른 채로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해왔다. 며칠 뒤 경로당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순자의 딸이었다. 도시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순자보다 먼저 경로당에 도착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여기서 화투 치신다면서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소일거리로 하는 거지 뭐. 딸은 경로당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만석을 발견했다.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근데 그 화투 아직도 그거 쓰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낡은 거. 순자의 손이 순간 멈췄다. 이게 손에 익어서 그래. 그거 말고 새 걸로 사드릴까요? 요즘은 예쁜 것도 많던데. 됐다. 이게 좋아. 딸은 어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 실용적인 성격의 어머니가 유독 그 낡은 화투패에만은 이상하리만치 집착한다는 것을 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그 화투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눈물 짓던 모습을 우연히 본 적도 있었다. 엄마, 혹시 그 화투에 무슨 사연 있어요? 순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연은 무슨... 그냥 오래 쓰다 보니 정이 든 거지. 딸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녀는 조용히 화제를 돌렸다. 저기 창가에 앉으신 어르신은 누구세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문 선생님이라고. 여기 오래 다니신 분이야. 인쇄소에서 일하셨다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다. 어릴 적 어머니의 낡은 서랍 속에서 우연히 본 편지 봉투에 적혀있던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다. 그녀는 일단 그 생각을 접어두었다. 그날 저녁, 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전 기억 하나를 곱씹었다. 초등학교 시절,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의 오래된 반다지, 장롱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황급히 빼앗아 다시 감췄었다. 그때는 그저 어른들의 물건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이 유독 낯설지 않았다. 한편 만석의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즘 부쩍 활자 상자를 자주 꺼내 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 요즘 그 상자 자주 보시네요.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다. 소자, 순자. 이 두 글자는 왜 유독 자주 보세요? 만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들의 눈썰미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이름이다. 누군데요? 첫사랑이라도 되세요? 아들이 장난스레 물었지만 만석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지는 것을 보고는 그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진짜예요? 오래전 일이다. 다 지난 일이야. 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활자 상자를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그날따라 유난히 굵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 태어나 비광이라 불렸던 그 시절의 자신이 그 빗소리 속에서 아득하게 떠올랐다. 며칠 뒤 순자의 딸은 다시 친정을 찾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심스레 반다지 장롱을 열어보았다. 어릴 적 보았던 그 편지 뭉치를 찾기 위해서였다. 옷감 상자 밑을 뒤지던 그녀의 손끝에 낡은 종이 뭉치가 잡혔다. 편지지를 펼치자 반쯤 흐려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끝자락에 적힌 이름 하나만은 또렷했다. 이만석. 딸은 숨이 멎는 듯했다. 경로당에서 어머니가 문선생이라 불렀던 그 노인의 이름이 이 편지 속 이름과 겹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레 되돌려 놓았다. 어머니에게 직접 캐물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상의하기로 했다. 오빠, 나 엄마 옛날 편지에서 이상한 걸 봤어. 이만석이라는 이름인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이만석. 글쎄, 처음 듣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다니시는 경로당에 그 이름 쓰는 어르신이 계시더라고. 혹시 같은 사람 아닐까 싶어서. 오빠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설마 세상에 이만석이라는 이름이 한둘이겠어. 너무 앞서가지 마. 딸은 오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떨쳐내지 못했다. 한편 만석의 아들도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이 마음에 걸려 며칠 뒤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그 순자라는 분, 혹시 지금도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른다. 그저 옛날에 인연이 있었을 뿐이야. 소식이 끊긴 지 50년도 더 됐다. 어떻게 헤어지셨는데요? 만석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아무 말도 없이 시골로 시집 갔다고만 들었지.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50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은 서운함을 느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 곁을 지켰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두 부자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빗소리만 듣고 있었다. 며칠 뒤 순자의 딸은 결국 마음을 굳혔다. 오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어머니 몰래 조용히 문선생이라는 노인의 얼굴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로 어머니에게 불쑥 물었다가는 괜한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경로당에 도착한 딸은 마침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만석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 그러나
신문을 넘기는 손끝의 야무진 움직임에서 그녀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인쇄소에서 오래 활자를 다루었다던 손이라 그런지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유난히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차마 다가가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뒤엉켰다. 만약 정말 같은 사람이라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지 좀처럼 판단이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딸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평생 홀로 간직해온 사연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오늘 그 어르신 얼굴 직접 보고 왔어. 뭔가 낯이 익은 게 확실히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볼 생각이야? 아니, 아직은. 괜히 잘못 물었다가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좀 더 지켜보려고. 오빠도 동의했다. 그래, 신중하게 접근하자. 엄마 마음이 우선이니까. 두 남매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곧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그 무렵 만석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의문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순자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익숙함, 그리고 그녀가 화투패를 다룰 때 보이는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확인할 용기를 좀처럼 내지 못했다. 이미 50년 전에 끝난 인연이라 믿어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은 이따금 순자가 화투패를 만지작거리며 짓는 아련한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다. 그 표정 속에 담긴 그리움의 깊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만 그 느낌을 말로 꺼내기에는 두 사람 모두 너무 오랜 세월을 침묵 속에서 살아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로당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여느 때처럼 화투판이 벌어졌고 만석과 순자가 마주 앉았다. 그날따라 순자는 평소보다 손이 떨렸다. 패를 돌리던 중 그녀의 손에서 화투패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비광이었다. 만석이 허리를 굽혀 패를 주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패 뒷면에 흐릿한 글씨가 정면으로 들어왔다. 오랜 세월에 달았지만 그 획의 모양만은 분명했다. 자신이 직접 새겼던 필체였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패를 뒤집어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 살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패. 만석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순자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패, 순자 씨가 어디서 구한 겁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만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만석은 패를 뒤집어 그 흐릿한 글씨를 손끝으로 짚었다. 이거 내가 새긴 거요. 50년도 더 전에 청계천 골목 인쇄소에서.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 영감을 비롯한 다른 노인들도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순자 씨가 바로 그 순자란 말입니까?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50년 넘게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나는 순자 씨가 나를 버리고 간 줄 알고 50년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서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순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다. 저도 편지를 남겼어요. 시골로 급히 시집가야 한다는 걸 알리고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편지라도 남겼다고요. 그런데 왜 답장 한 통 없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매정하게 잊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만석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편지라니 나는 그런 편지 받은 적 없소. 제가 분명히 동료분께 맡겼어요. 인쇄소에 계신 분한테요. 만석은 그제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자신이 지방 일감으로 자리를 비웠던 그 며칠, 그리고 돌아온 뒤 인쇄소에 작은 화재가 있었다는 사실, 책상 위 서류 몇 장이 타버렸다던 그날의 일이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그때 인쇄소에 불이 났었소. 책상 위 서류가 몇 장 탔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 편지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5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오해의 실체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작은 화재 사고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놓았던 것이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만석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경로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이 50년 만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 영감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창밖으로 봄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경로당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목련 나무 아래로 떨어진 꽃잎들이 마치 50년의 세월을 뒤덮듯 마당 가득 흩어져 있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경로당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다. 순자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도 하루도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이 화투패를 짐 속 깊이 숨겨두고 밤마다 몰래 꺼내보곤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소. 활자 상자에 소자와 순자 두 글자를 넣어두고 50년을 그렇게 만지작거렸소. 순자 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그 두 글자를 버릴 수가 없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순자는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에 대해, 만석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이야기를 담담히 나누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서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때 그 편지만 제대로 전해졌더라면. 만석이 낮게 중얼거렸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걸 탓해서 뭐 하겠어요. 그저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된 게 다행이지요. 만석은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주름진 두 손이 50년 만에 다시 맞닿았다. 그 손끝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세월을 잠시나마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백발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경로당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순자의 딸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어머니를 몰래 살피러 온 참이었다. 두 노인이 손을 맞잡고 눈물 찢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제야 며칠 전 발견한 편지 속 이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만감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연을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 오랜 그리움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을 목격한 것에 대한 뭉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발길을 돌렸다. 오늘 본 것을 오빠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에게도 직접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경로당 안에서는 여전히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였다. 박 영감을 비롯한 노인들은
두 사람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거 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5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런 인연이 진짜 있긴 있구나 싶네. 만석과 순자는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에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마침내 풀린 것에 대한 벅찬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만석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요? 꿈이라면 나도 다시는 깨고 싶지 않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경로당 안에 흐르던 봄볕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의 화투판은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끝이 났지만 누구도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50년 만의 재회 앞에서 화투의 승패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경로당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재회는 산마루 경로당 전체에 잔잔한 감동을 남겼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훈훈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봄바람은 여전히 마당을 스쳐 지나갔고 목련은 그날의 감동을 아는 듯 유독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만석과 순자는 그날 이후로도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다. 지나온 5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기억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재회가 더욱 값지게 다가왔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정말 몰랐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할 일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미소 지었다. 박 영감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남겨주었다. 경로당 안에는 어느새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와 창밖 봄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순자의 딸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목격한 일을 소상히 전했다. 오빠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엄마 첫사랑이 그 문선생이라는 어르신이었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우시는데 나도 보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나이에 두 분이 다시 만나신다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조금 격앙되었다. 만나시면 안 돼. 오빠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사셨는지 몰라서 그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렇지.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괜히 재산 문제나 이런 걸로 시끄러워질까봐. 오누이의 대화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딸은 어머니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오빠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했다. 두 사람은 결국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만석의 아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만나시는 게 저는 조금 걱정도 돼요. 뭐가 걱정이냐.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혹시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로 서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만석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아들의 그리움과 아버지의 새로운 인연 사이에서 아들이 느낄 복잡한 감정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내 어머니를 잊은 적은 없다. 그건 믿어다오. 다만 순자 씨와의 인연은 내 어머니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란다. 50년 동안 풀지 못한 응어리 같은 거지.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다. 며칠 뒤 순자의 두 자녀와 만석의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로당 근처 작은 찻집에서였다. 처음엔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다. 세 사람 모두 서로의 부모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동시에 품고 있었기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저희 아버지는 50년 동안 그 오해 하나로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이제라도 두 분이 편히 지내실 수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만석의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순자의 딸이 이어받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 화투패 하나 붙잡고 사신 세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순자의 아들만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저도 두 분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나이에 갑자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다는 게 주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걱정이 되고요. 혹시 재산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건 저희가 미리 확실히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분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석의 아들이 차분히 대답했다. 오랜 대화 끝에 세 사람은 결국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서로 간의 오해나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기로 했다. 찻집을 나서며 순자의 딸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오늘 엄마 대신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0년을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만석의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의 아들은 홀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홀로 지내온 어머니의 삶에 갑작스레 낯선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몇 년간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며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시절 어머니가 유독 밤마다 낡은 화투패를 꺼내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그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소일거리인 줄로만 알았다. 이제 와서야 그 화투패가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홀로 견뎌온 그리움을 이제라도 풀 수 있다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응원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어제 문 선생님 아드님이랑 얘기 나눴어요.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니 엄마도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맙다, 아들아. 그렇게 말해줘서. 한편 만석의 아들도 그날 밤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웃으실 수 있게 됐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아버지는 늘 변함없으셨으니까요. 그는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창밖으로 봄밤의 별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순자의 두 자녀와 만석의 아들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두 부모를 어떻게 함께 챙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분이 앞으로 함께 지내신다면 저희도 자주 모여서 왕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석의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순자의 딸이 반갑게 맞장구를 쳤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명절이나 생신 때 저희끼리도 자연스럽게 한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순자의 아들도 이제는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걱정이 앞섰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히려 든든하네요. 두 분 곁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에 서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세 사람의 새로운 인연을 조용히 축복하는 듯했다. 그날 밤늦게 순자의 아들은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다. 아내는 조용히 듣고 나서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참 잘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우셨는지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게. 나도 처음엔 걱정만 앞섰는데 막상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 두 분 곁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생각보다 든든한 일이었어. 부부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앞으로 부모님을 함께 챙겨나가기로 다짐했다. 창밖으로 봄밤의 별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만석의 아들 역시 그날 밤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 두 분 잘 지내시도록 신경 써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밝은 표정 지으시는 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부부는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 두 집안 모두 부모의 새로운 인연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집안의 자녀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자리도 이제는 오랜 친척들이 모이는 것처럼 편안해졌다. 그렇게 두 노인의 인연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 후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모님의 안부와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챙겼다. 처음엔 낯설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경로당 마당에 목련이 다시 만개했다. 만석과 순자는 이제 예전처럼 화투판을 사이에 두고 티격태격하는 대신 나란히 평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경로당 사람들도 처음에 놀라움이 가시자 두 사람의 인연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다. 두 분 이제 매일 붙어 계시네. 보기 좋구먼. 박영감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순자는 살짝 얼굴을 붉혔고 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부렸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편안한 웃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서로에게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순자는 시골에서의 고단했던 결혼 생활을, 남편과의 관계가 끝내 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세월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만석은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아픔과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나온 시간들을 나누었다. 참 신기하지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왔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로가 남아 있었다는 게. 순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소. 순자 씨를 원망하며 살았던 세월도 결국은 순자 씨를 잊지 못했다는 증거였던 셈이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오해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그럼에도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의 아들이 경로당을 찾아왔다. 그는 그동안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걱정만 앞세워서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드셨는지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인 걸 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만석의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완전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행복하신 걸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집안의 자녀들도 이제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순자의 딸과 만석의 아들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두 부모의 노년을 함께 챙기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날, 만석은 순자를 데리고 오랜만에 청계천 골목을 찾았다. 5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거리였다. 인쇄소도 양장점도 이제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옛 기억을 더듬었다. 여기가 바로 그 인쇄소 자리였던 것 같은데. 만석이 낡은 건물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골목 끝이 우리 양장점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네요. 순자가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50년 전 그날의 두근거림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다. 비록 거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시절의 감정만은 조금도 빛바래지 않았다. 그때 그 야시장에서 제가 옷감 보며 예쁘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다마다. 그 옷감 사서 전해주던 날,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순자 씨는 모를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50년의 세월을 건너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20살 시절의 설렘을 되찾고 있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낡은 나무 한 그루에 마침 목련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그날의 그 나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그 시절의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로 곁에 있어 줍시다. 만석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만난 것뿐이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50년 전 걸었던 그 골목길을 다시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골목을 걷던 중 순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낡은 담벼락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 저 담벼락. 예전에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누던 그 자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만석이 담벼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 어디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군.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이 활자 상자를 정리하다가 저를 보고 놀라시던 그 표정까지도. 그때 순자 씨가 청첩장 시안 찾으러 왔을 때 말이지요. 나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소. 그 이후로 괜히 창밖만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을 맞춰가며 웃음 짓기도 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오래된 찻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이런데 앉아 있으니 꼭 그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순자가 찻잔을 매만지며 말했다. 만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때는 이런 여유조차 없었지. 서로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럴 일 없어요. 자식들도 다 이해해주고 우리 마음이 우선이라고 해주었잖아요. 만석은 순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그동안 순자 씨 없이 보낸 세월이 아쉽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 없이 함께 합시다. 찻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의 산책처럼 보였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50년 만에 되찾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경로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박영감을 비롯한 사람들이 반갑게 맞았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들이 아주 밝으신데. 옛날 동네 좀 둘러보고 왔지. 만석이 짧게 대답했지만 그 얼굴에 드리운 잔잔한 미소만은 감추지 못했다. 순자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경로당 마당의 목련은 그날도 여전히 소담하게 피어 두 사람의 새로운 봄날을 함께 축복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화투 상자를 열어 비광을 다시 꺼내 보았다. 50년 동안 그녀 홀로 간직해온 그 패가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리움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패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내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패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만석도 자신의 방에서 활자 상자를 꺼내 소자와 순자 두 글자를 나란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50년 동안 원망과 그리움을 오가며 붙들고 있던 그 두 글자가 이제는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는 두 글자를 상자 안에 조심스레 넣으며 낮게 웃었다. 창밖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인연 앞에서 두 노인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날 밤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경로당에서 마주쳤다. 하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온기가 서려 있었다. 순자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만석 씨, 문 선생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순자의 목소리에 만석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순자 씨도 일찍 나오셨구려. 오늘 날씨가 참 좋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50년 전 그 시절의 다정함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었다. 경로당 마당의 목련은 그 아침에도 여전히 곱게 피어 있었고 두 사람의 새로운 하루하루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알려지고 얼마 뒤 경로당에서는 작은 봄맞이 잔치가 열렸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그 해는 유난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만석과 순자의 이야기가 동네에 잔잔히 퍼지면서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마치 오래된 동화 속 주인공처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순자의 아들과 딸 그리고 만석의 아들이 함께 경로당을 찾았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워하던 세 사람도 이제는 제법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리를 마련해 두 부모를 모시고 조촐한 자리를 가졌다. 엄마, 아버님, 저희가 상의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순자의 딸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정성스레 만들어진 액자가 들어 있었다. 액자 안에는 낡은 화투패와 활자 2개, 소자와 순자의 사진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두 분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 저희도 이제는 잘 알아요. 이 화투패와 활자가 두 분을 다시 이어준 거잖아요. 오래도록 간직하시라고 만들어봤어요. 만석과 순자는 그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까지 마음 써줘서. 만석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어머니한테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면 분명 웃어주실 거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 잔치가 끝난 뒤 만석과 순자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그 액자를 바라보았다.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그동안 참 많이도 돌아왔네요. 50년이나 걸려서 겨우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늦지 않았지 않소.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오. 맞아요. 원망도 오해도 다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했다. 순자는 시댁에서 받았던 서러움을, 만석은 아내를 떠나보낸 뒤의 외로움을 담담히 풀어놓았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우리 그 오랜 세월 각자 아파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게 말이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즐기고도 깊은 것 같소. 며칠 뒤 순자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시장을 찾았다. 딸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그럼,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구나. 그동안 너희들한테도 미안했다. 이런 사연을 숨기고 살아서. 아니에요. 엄마, 저는 오히려 엄마가 그 오랜 세월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행복해지신 모습 보니 저도 기뻐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모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거닐며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누었다.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한편 만석의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만석은 아내의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웃게 됐소. 당신도 하늘에서 이해해 주리라 믿소. 당신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으니 부디 서운해하지 마시오. 아들도 옆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부자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다.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새로 찾아온 봄날의 기쁨이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경로당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처음엔 신기해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박 영감은 종종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두 분 보니 나도 젊은 시절 좋아했던 사람 한번 찾아보고 싶어지네.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지요. 경로당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다. 순자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50년 전 골목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봄날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어느 날 순자는 화투 상자에서 비광을 꺼내 만석에게 내밀었다. 이거 이제 선생님이 다시 가지고 계세요. 50년 전 저한테 주셨던 거니까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간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만석은 그 패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아니요. 이건 순자 씨가 50년 동안 지켜온 거요. 그 세월의 무게가 이 패 안에 다 담겨 있소. 앞으로도 순자 씨가 간직해 주시오. 대신 그는 활자 상자에서 소자와 순자 두 글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거요. 이제 이것도 함께 나눕시다. 우리 두 사람의 세월이 이렇게 서로에게 이어지도록. 순자는 그 활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오랜 세월이 담긴 물건을 나누어 가지며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완전히 풀어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경로당 문을 나섰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순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마음이 참 편하네요. 50년 만에 이렇게 홀가분해질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렇소. 원망도 그리움도 이제는 다 지나간 자리에 감사함만 남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오래된 나무 한 그루에서 늦게 핀 목련 꽃잎 하나가 팔랑이며 두 사람의 발 앞에 떨어졌다. 순자가 그 꽃잎을 주워 들며 웃었다. 이것 봐요. 마지막 꽃잎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네요. 만석도 따라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저물어가는 봄 하늘 아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50년의 세월을 건너온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골목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동네의 잔잔한 화제가 되었다. 오래도록 서로를 그리워하다 마침내 다시 만난 두 노인의 사연은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물들였다. 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새삼 되새겼고, 나이 든 이들은 저마다의 지나간 첫사랑을 떠올리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순자는 그런 반응들을 접할 때마다 겸연쩍은 듯 웃었다. 우리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다들 그렇게 신기해하시는지. 신기할 만도 하지 않소. 50년 만의 재회가 어디 흔한 일인가.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주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잃어버렸던 세월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나온 세월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엄마, 그동안 혼자 그 마음을 안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모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이 쌓아갔다. 식사를 마친 뒤 딸은 어머니를 배웅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세요. 저희는 늘 엄마 편이에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사랑과 그 사랑을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의 행복이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듬해 봄, 산마루 경로당 마당의 목련이 또다시 흐드러지게 피었다. 1년 전과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석과 순자는 이제 경로당에서 가장 다정한 한 쌍으로 불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자녀들과 상의 끝에 정식으로 함께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거창한 예식은 원치 않았지만 자녀들의 뜻으로 경로당 마당에서 작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면 충분하다는 것이 두 사람의 생각이었다. 그날 아침, 순자는 오랜만에 정성 들여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젊은 시절 재단사로 일했던 손끝으로 직접 지은 한복이었다. 은은한 하늘빛 저고리에 50년 전 만석이 건넸던 그 옷감의 색을 닮은 치마였다. 이 옷감 색깔 기억하세요? 순자가 만석 앞에 서서 물었다. 만석은 그 옷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야시장에서 순자 씨가 예쁘다고 했던 그 옷감색이 똑같구려. 50년 전에 못 만든 옷, 이제야 만들어 입어봤어요. 만석도 그날은 평소와 다른 정갈한 두루마기를 갖춰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다. 마치 50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경로당 마당에는 박영감을 비롯한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순자의 아들과 딸, 만석의 아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소박한 상 위에는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두 사람의 인연을 상징하듯 낡은 화투패와 활자가 든 액자가 놓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분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박영감이 서투른 솜씨로나마 사회를 맡아 자리를 이끌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만석과 순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맞잡았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지요.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먼 길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순자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의 오해가 풀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저희 자식들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두 분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경로당 마당에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 퍼졌다. 만석의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를 보탰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활자, 상자 속에 소중히 간직해 오신 두 글자. 소자와 순자. 이제 그 두 글자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마당을 가득 채웠다.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잔치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 평상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50년 전 그 봄날처럼 목련 나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겹쳐 있었다. 순자 씨, 이제부터는 내가 늘 곁에 있겠소.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요. 저도요. 이제 우리 남은 세월만큼은 함께 걸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낡은 화투패 속 흐릿한 글씨와 활자, 상자 속 두 글자가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경로당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화투를 치며 여전히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50년의 그리움 대신 50년만큼 깊어진 다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산마루 경로당의 봄은 그렇게 해마다 두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피어날 것이었다. 경로당 마당의 목련 나무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다시 꽃을 피우는 그 나무처럼 두 사람의 인연 역시 50년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투패 한 장에 담겼던 오랜 마음이 이제는 두 사람의 여생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함께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섰다. 순자의 딸이 마련해준 작은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두 사람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청계천 인근이었다.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진 거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이 거리도 참 많이 변했네요. 순자가 높이 솟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그때 그 골목은 이제 흔적도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그걸로 됐소.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나가던 젊은 연인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순자가 문득 미소 지었다. 저 젊은 사람들 보니 우리 그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도 저렇게 풋풋한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소. 만석이 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경로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이제 하루하루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채워졌다. 아침이면 함께 화투를 치고 오후에는 나란히 산책을 하며 저녁에는 서로의 안부를 챙겼다. 자녀들도 자주 찾아와 두 사람의 곁을 지켰다. 경로당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 두 분 보면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박 영감의 아내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옆에 있던 다른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5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났다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
산마루 경로당의 봄은 그렇게 해마다 새롭게 피어났다. 목련이 지고 나면 다른 꽃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 계절이 바뀌어도 두 사람의 다정함은 변함이 없었다. 화투패 한 장에서 시작된 50년의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남은 생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왔을 때 순자의 딸은 문득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만큼 50년을 돌아왔지만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겠구나.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경로당 마당의 핀 목련 아래 두 노인은 오늘도 나란히 앉아 화투패를 뒤집고 있었다. 승부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50년만큼이나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경로당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화투패 한 장이 이어준 50년의 인연은 산마루 경로당의 봄을 해마다 더욱 따뜻하게 물들이는 이야기로 남았다. 목련이 피고 지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것이야말로 5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완성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지나도 두 사람의 다정함은 변함이 없었다. 이듬해 봄, 목련이 다시 필 무렵이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그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지난 계절을 이야기하곤 했다. 산마루 경로당의 오래된 화투패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가장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주고 있었다.